예, 그러면은 곧바로 세미나를 시작하겠고요. 몇 가지 잠깐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이 기가 막힌 편법으로 정말 아무런 공청회나 언론의 보도도 제대로 안 하고 거의 공산화에 가까운 그러한 개헌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이라는 자가 또 그냥 뭐 정말 아주 건방스럽게도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의사봉을 막 두드리면서 신경질적으로 그만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그런 자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호시탐탐 이 나라가 헌법 체계가 과거의 87 헌법 체계 자체도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워낙이 좀 보기 드물게 우리 회장님께서 최강호 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실 거지만 사회주의 석체가 너무 많이 사전에 들어갔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이제 전체주의 공산화로 빵때림하려는 그런 수작이 일단은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들은 나갈 것이고요. 사실 그람스의 진지전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하나 파들어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되고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사법부가 장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빵때림 시키는, 그래서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 외부의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소위 베네수엘라 이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자유주의 물결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나가고 쾌속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하고 인접국이다 해갖고 우리나라는 정말 거의 세계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갈라파고스로 나가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정선거를 타파해서 정식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제대로 된 헌법을 마련해야겠지만 국민 상식으로 우리 최강 회장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헌법상의 그런 시사점, 그다음 문제점 이런 것을 잘 눈여겨 관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제 지금 한 10분 지났는데요. 최강 교수님께서 한 1시간 정도의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도철 교수님이 간단하게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하고요. 나머지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은 풀타임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민감한 주제고 또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플로어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주시면 우리 최강 교수님이랑 신도철 교수님, 뭐 저까지 나와서 서로 이제 답변을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로 맺어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실 우리의 영원한 석학 최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최광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지난 주로서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됐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하기 위한 보수 우파의 첫 모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1조에서 130조까지 다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조에서 130조까지 다 읽어보신 분. 아마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모르긴 해도 대학 정도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정도의 자기 나라의 헌법을 접했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판인지 법대에 가서 뭐 헌법학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육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각 나라마다 시대가 당면한 소위 국정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0대 국정과제라 하면은 뭐 여러 의견이 다르겠지만 나는 뭐 10대 국정과제 중에 2개 정도는 이거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한두 개 정도를 손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10대 국정과제 하나씩 말씀해 보십시오.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10대 국정과제라 해놓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다.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요. 저는 이 남북 통일이 맨 위에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좌파들은 이상한 논리로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우파 지도자들은 아무도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파가 주도를 해서 통일 담론을 꺼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좌파한테만 통일 담론을 맡깁니까? 이게 참으로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책 과제, 10대 과제 안에 그것도 첫 번째 정책 과제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통일을 추구할 수 있고 통일이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그 없이 이제 국정과제 제1과제가 통일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일제하에서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 폭격에 의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독립한 것이 아니고 뭐 광복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의 두 나라가 해서 각각이 헤어져 있는 이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 일을 우리는 모르게 뭐 온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10대 과제 중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요. 저는 지금 87 체제 헌법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창피합니다. 87 체제 헌법은요, 그 전에도 사실은 엉망이도 많았지만 이게 최악으로 지금 역대 개정 중에서 지금 최악으로 된 것이 87 체제 헌법입니다. 사실은 두 분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도 우리 헌법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헌법 조항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탄핵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됐는데 이게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공식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미비해서 그것도 헌법이 미비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 헌법의 미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이 좀 길지만은 경제학자가 도대체 헌법을 네가 뭘 안다고 이야기하냐? 헌법학자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헌법 공부를 했습니다. 헌법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국가 운영을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경제 정책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정부 정책을 뭐 제가 장관을 하면서는 제가 구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YS 말기에 IMF 시대 장관을 짧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뭐 한이 몇 개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고 이제 내가 자연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종섭이라는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수 시절에 제헌절날 이제 12시인가 어디 그런 뭐 특집 비슷하게 이제 대담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된 헌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저런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니 이게 나라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으로 비문관계했습니다. 저는 87 체제의 헌법을 놓고는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걸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그리고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너무너무 결함이 많은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의 국민인 게 저는 창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실제로 헌법 개정에 참여를 제가 한다 그러면은 헌법 조항과 체계를 완벽하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헌법 조항의 3분의 1은 덜어내거나 새로 써놔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좀 주실래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PPT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큰 내용은 이제 87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무엇이 왜 문제인가를 살펴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류가 이야기했던 개헌은 진짜로 나쁜 개헌이고 틀린 개헌이고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맞고 옳은 개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조항이 실패를 하는 이야기 두 개가 있고요.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뭐 그 개별 조항을 놓고 조세 법률주의라든가 이런 게 가면은 이런 이야기죠.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그 조항을 몇 존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용이 조세의 종목,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그린 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소득세가 되면 소득세라는 이런가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세 부담은 과세 대상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세 부담하는 거를 부담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세 대상과 세율은 그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해야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아니, 많은 사람이 그런다. 아니, 뭐, 그래 놓고도 뭐, 이따가 잘 해왔는데 그러실 겁니다. 제가 명색이 경제학자고, 맹색이 재정학자고,
명색이 조세 전문 학자입니다. 모든 이제 세목은 이름을 있고 그 세목에 따른 부담은 그 세목의 과세 대상 부담이 과세 대상이 뭐냐 하고 거기에다 과세 대상의 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거기에다 누진 세율을 곱해주면 각자의 부담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각 생산 주체의 단계에 부가가치가 얼마가 됐냐는 이야기고 거기에다 세율 10%를 곱하면 세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과세 법률주의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 한 문장, 그것도 지금 부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다 하지만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칭 이제 87 체제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87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루어진 것이 이끌은 것이 87 체제의 헌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재헌헌법이 있었고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87 체제로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거는 이제 저는 우리 우파도 그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그냥 무의식 중에 씁니다. 좌파들이 쓰는데. 저는 어느 경우나 간에 촛불 난동이라 하지 한 번도 촛불 혁명이라는 말은 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절대로 문재인이 일어난 것을 좌파들이 명명한 것이 촛불 혁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촛불 난동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7 체제를 한 게 뭐 대통령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했다. 그런데 이제 우파는 87 체제가 자유민주화 된 거로 이해를 했지만은 좌파는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촛불 난동도 허용이 되는 그런 체제라고 자기들은 인식을 했고, 실제로 이제 난동을 부려서 2명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겁니다. 헌법은 그대로 있지만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는 87 체제는 이제 뼈가 녹아버리고 아무런 존재도 하지 않는, 그러나 이제 좌파들이 자기네들 논리에 이제 맞춰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좌파들은 이 진지전과 기동전을 통해서 이 87 체제, 자기네들이 했던 체제, 그것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짓기 어려운데요. 이 사람들이, 좌파들이 이제 87 체제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를 다 머리에 두고 했는지,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기동전과 진지전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 아직 정리 안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할 거는 뭐 정교조 있고 민노총 있고 있는데, 이제 전공로하고 민원로까지가 이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정교조 민노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공로하고 전국 공무원 노조하고 이 민원로가 현실에서는 아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겪었던 이제 이 전면 공세에 나왔던 기동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가 이거 뭐 이번에 이제 그 국회 투표를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국민의힘 당사 앞이나 국회 정문 앞에서 하는 이 개중에는 아마 나와서 연설을 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어쨌든 문재인의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 토지 공개념, 기무권 확대, 지방 분권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헌법 전문 수정, 이제 이 대한민국 헌법이란 이 헌법의 표기를 한문으로 했던 것을 이제 우리말로 바꾸고 다른 일본식으로 표현된 내용을 정비를 한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내세울 게 이제 내란죄를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제 겸선포권을 훨씬 더 강화하는 이거는 그냥 형식으로 집어넣었던 내용일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 노동권 강화는 아마 자기네들이 탄생이 이 노조위에 되었으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내용을 이 헌법의 조문으로 넣겠다는 그런 것이 나쁘고 틀린 이재명 개헌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청 교수님이 한 것을 이제 제가 따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5.18을 헌법 전문에 삽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의도는 이제 강주의 무력 진압을 강조로 하고 이것 진압한 거가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을 공격을 하지만은 쭉 이제 5.18이 들어가고 그 앞에 4.19가 들어가서 이제 부마 항쟁하고 5.18이 들어가고 부마 항쟁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완전히 적폐로 몰고 그 앞에 4.19가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적폐로 몰고 해서 대한민국 80년 역사가 적폐의 역사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개헌이 성공이 됐더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그 참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다. 참 대한민국을 전 세계 노무현이나 좌파들 몇 명 빼고는 전 80억 인구가 부러워하는 그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대한민국 자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망발을 하는 그 노무현.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혀에 가벼움에 사실은 치가 떨립니다. 사실 노무현하고 저하고 나이가 40년 궤대로 같은데요. 노무현이가 제 친구라면 노무현이가 저렇게 안 됐을 거거든요.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뭐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과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책을 뭐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여간 어떻게 해서 이제 참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국 좌파 전체의 개헌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개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이번에 저는 참 이 학자들한테 특히 이제 뭐 후배들한테 실망을 한 것이 그 이재명
저는 이재명 다음에 대통령의 말을 절대로 안 붙입니다. 그리고 정부란 말도 안 붙여요. 입건하면 돼 정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서 공약 1호가 실제적으로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파의 지도자, 우파의 학자들 중에 그 개헌에 두고 토론을 심포지움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그 정교모 그 토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뭐냐고 이게. 아니 좌파들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죠. 아니 그게 정권이 지금 현재가 뭐 9개월 1년 채 못 됐지만 그러나 공약 1호가 그거였다 그러면은 또 사실은 금년 지방선거 6월 3일에 개헌 투표가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 것은 연초에서 확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했고 4월 며칠 날인가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라도 우파의 학자들이 나와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좌파들 때문만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지성의 위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의 위기입니다. 첫째는 다 안다고 하는데 다 모르고요. 또 아는 거를 자기 소신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애국심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애국심이 진짜였으면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8학년이 된 제가 이렇게 오늘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이제 헌법 전문의 개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8년 대헌 당시에 이제 헌법 전문을 제가 어디가 버렸지? 아이고. 내가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프린트를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강 내용이 이런 주제로 되어 있고요. 200자 원고제 2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점을 찍고 해가지고 딱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이 한 문장입니다. 그게 원고지, 200자 원고지 2매인데요. 이걸 읽으려고 하면 숨이 차고 가다가 앞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고 뭐 좋은 말만 그냥 쏟아놓은 그런 상태다. 어떤 목적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현재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부마 항쟁과 이제 5.18이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끼워 넣겠다. 뭐 이것이 이제 좌파들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이 40여 개국 중에서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가, 아니, 전 세계에서,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가 한 20개 되고요. 아닙니다. 내가 OECD 자료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국회에서 한 20년 전에 만든 그 각국의 헌법 35개 나라를 했는데 그 중에 한 20개는 그 헌법 전문이 없고 15나라 정도만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이나 미국은 원고지 우리나라의 한 30%니까 원고지 0.6매, 스위tzerland는 한 0.7~8매, 독일 그렇고,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2배나 크고요. 북한은 우리보다 4배나 긴 거고, 중국은 8배나 전문이 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헌법 전문에는 김일성의 이름이 헌법 전문에 16번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헌법을 가르치지 않지만 다른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교수 시절에 이거를 가르쳐 주고는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라의 헌법에 개인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정한 무엇에 교주의 이름이 거기도 아마 16번은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 북한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만 내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주체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이비 단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주체교를 믿는다 그러는데 주체교라는 것이 세계 종교 연감 월드 릴리전 얼마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 종교가 몇 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한 인구수로 따라서 2천만 명이 넘으니까 한 세계 10대, 15대 종교 안에 속하는 것이 주체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은 나라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단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잘못했다. 여기가 0이 이렇게 잘못하네. 전문이 없는 나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선진국에 갈수록 관계라고 핵심 가치가 중심이고, 선진국의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형태적이고, 표현된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와 그리고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도 짧고 스위스도 짧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헌법 전문이 가장 잘된 헌법 전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중국 헌법에는 선문하고 모택동하고 그리고 등소평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 전문은 그냥 빼자, 없애자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고, 네, 사실은 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참,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통치에서 벗어난 그것도 참 상해 임시정부 여러분 뭐 거의 대부분이 가보, 그거는 저는 룸팬들이 그냥 모여서 일도 안 하고 모여서 그냥 잡담하고 소련에서 저 돈 받아온 거 가지고 쓰고 장개석이 뭐 돈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저는 룸팬들이 모였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 없어요. 뭐 총 들고 싸운 일도, 그분들이 직접 싸운 일도 없고 다 밑에 시켜서 이렇게 나가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나라를 건국한 것만은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놓고 거기에다가 뭘 떠다 붙일 뭐 역사가 있나요? 차라리 그러려면 당으로 황금을 넣어야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저는 이 스위스 헌법 전문하고 미국 헌법 전문이 두 가지가 참고가 될 거다. 만약에 넣는다면 이 두 예를 참고로 해서 결국은 이제 1948년 건국이 이 5천년 역사에서 최초의 이 국민국가가 탄생된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이 스테이트먼트를 첫 줄을 넣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이 업적을 중심으로 이름은 넣지 않더라도 이승만 정신의 건국을 하면서 그 헌법을 추구했던 것.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냥 대통령으로 이해를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아 박정희.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른, 뭐 잘한 것도 그렇고 못한 것도 그렇고 다 그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 이승만을 이은 대통령이 아니고 이분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이야기도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쓰신 게 아니고요. 당신이 육사를 다니면서, 일본 육사를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도쿠보 오시미치, 유신 상글 중에 한 분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느 지도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어느 지도자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고 국가를 끌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다른 지도자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두 분의 그 정신을 조금 추상적인 해도 그 글귀를 잘 만들어내서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민주 법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치를 담으면서 짧게 서술을 하면은 우리가 꼭 서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제 헌법적 실패의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우리 헌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우리가 대한민국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헌법에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우파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두 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헌법 130조가 전부 그 130조 통틀어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다.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치명적인 헌법적 실패인 거죠. 우리가 다 넣기를, 다 알기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인데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조항은 뭐 다른 나라 못지않게 돼 있어요. 근데 자유시장에 관한 거는 전 헌법에서 오늘날까지의 처음부터 이북의 헌법보다 더 사회주의적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조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를 사례를 이제 오래전에 이제 김정호 그 유튜브 하시는 연세대 교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를 한 10개 나라를 가지고 헌법상에 경제 조항을 놓고 이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는 아니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사회주의 색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맨 밑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은 경제력 남용에 관해서는 북한의 헌법이 들어있어요. 토지 소유권 제한에서는 그거는 뭐 어쩌면 사회주의 국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경제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무역에 대한 조정에 대한, 아이고, 이거. 교수님 앉아서 하시죠? 네. 불편하시죠? 앉아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네. 앉아갖고. 오케이. 편하게 하세요. 여기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나라, 김정은 한 10나라 이상을 했는데 재미있는 건 북한보다도 더 사회주의적인 조항이 많이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헌법적 실패죠.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9장에 가면은 9장에 경제라 해놓고 119조에서 126조까지, 6조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쫙 여기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119조가 이게 이제 기본, 경제에 관련된 기본 원칙인데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해놓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1항이고 2항은 이제 이거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저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거에 이제 이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7개, 7개 조항이 쫙 있으면서 이제 사회권을 제한을 하든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뭐냐를 이제 여러분이, 근데 자본주의라는 말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자유시장 경제는 두 개의 기둥이 뒷받침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사유재산. 근데 뭐 하나는 선택의 자유, freedom to choose, 선택의 자유하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권. 이 두 개가 시장 경제를 주축하는, 받치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시장적인 경제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두 기둥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를 뽑아 불고 무시하는 국가의 정책이 반시장적 경제정책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무시하는 경제정책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이재명이 한 정책은 거의 100%가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를 무시하는 정책을 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정당화되는 거가 요게 이제 119조 2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2항과 그 밑에 나와 있는 67조 개별 조항이 그걸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자 유전에 관련된 그 경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게 헌법 12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아이고. 다음,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근데 오늘날 옛날에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을 무렵,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무렵에 대한민국의 농업이 전체 생산액, 농업이나 인구나 전체 생산액, 농업 생산물이 전체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70% 됐고요. 인구도 60, 70%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작농일 수밖에 없었고 경제가 유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가 5%가 안 되는데, 농업인구 5%도 안 되는데, 경자 유전 원칙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서 농사 다 지을 의도가 있습니까? 이거는 농이 해야 되는. 지금 다 트랙터 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다 하는 그게 그 사람들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은 있고 경작은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인 겁니다. 이거에 이 헌법의 경제 유전의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 소작농도 하면 안 된다? 참으로 황당한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 119조에 를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재산 제도와 선택의 자유에 바탕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딱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국가는 경제의 성장 분배 안정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없는데요. 근데 요 단계까지는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런 조정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아니고 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헌법 제8장, 9장에 경제조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경제조항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새로 개정한 이거를 없애고 어디다 갖다 놓으면 헌법에 보면 제4조에 총강이 있는데 총강이 제1장이겠죠. 헌법 전문 다음에 나온 거지 총강이 제1장이 될 텐데 그 총강에 조문석 한 7, 8개 되는데 앞에 1, 2, 3조 다음에 4조로 경제는 다 없애버리고 요 새로 정하는 걸 거기다 갖다 놔야만 이게 기본권 이런 거하고 같이 가게 만들어 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헌법에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제, 이제 결국 대통령제를 하면은 미국이 가장 모범 답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일단 우리가 대통령제를 했으면은 막 이런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4.19 이후에 이제 위원 내각제를 잠깐 하면서 부통령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근데 대통령 나라에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 제도가 있었더라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릴 시에는 부통령이 선결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탄핵을 받아서 나가도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선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받아도 나라는 그대로 유지돼 우리같이 이렇게 격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를 왜 우리는 못했냐 이런 이야기죠. 아니, 대통령제라면은 어느 나라든지 부통령이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이원 집정부제라고 말을 붙이면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상한 이 대통령제를 한다는 그 취지가 헌법에 1도 조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헌법의 실패죠.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나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한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 그게 끝이죠.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 웃기는 이야기죠. 참, 제가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을 진짜 저는요, 헌법학자 중에 헌법책을 쓰면은요, 국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책 어디에 봐도요, 국가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어요. 헌법이 국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헌법책이 없다니까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헌법학자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헌법 조항이 저렇게 제7항으로 제7항으로 경제조항이 있으면은 이것도 공부를 해야죠,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그걸 반듯한 그거에 맞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겠다면 사회주의를 가는 거고 그런데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그거는
시장 경제를 담아내는 그걸 해내야 되는데 헌법학자 중에 시장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정치적 정당성의 원리로서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서 나온다는 이야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분립의 이야기 나와 있고, 이제 법치주의에 대해서 우리 신도설 교수는 뭐 내가 아는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제 말고는 저는 상대를 나왔지만 우리 신도설 교수밖에 없는데, 법치주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방망이만 두들기면 그게 법이 되는 걸로 하고 그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천부의 인권과 관련된 것은 법으로 정할 수 없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기고 실정법을 만들고 그 실정법에 의해서 나라를 움직인다.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고요. 아무리 국회라도, 국민이 뽑은 국회라도 사유재산제도라든가 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거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헌법학 교수가요, 법치주의를 모든 실정법을 만드는 국회에 있다는 그렇게만 가르치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법치주의를 학생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게 중에 하나라도 이제 정당성의 원리, 구속의 원리, 조직의 원리가 이제 무너지면은, 조직의 원리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잘못되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탄핵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이 탄핵과 관련돼서 이제 공통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 탄핵을 한다는 건데 지금 탄핵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 정확하게 규정이 뭐 탄핵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 법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실에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과연 절차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되느냐 하는 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이게 참 너무너무 정치화되는. 근데 사실은 이념을 떠나서 정치든 정치는 물론 이념을 떠나서 할 수 없지만 정책도 이념과 괴리돼서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이념에서 정책이 나온 것이고 정치 집단이라는 것은 이념의 결사체가 정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도 무엇은 개개인의 있는데 두 번 다 만장일치로 나온다는 게 그게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정치화되어 있더라도 아니 5대 3이면 뭐 가기도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8대 0으로 나오게끔 이 헌법재판소장이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국민한테 공포를 합니까? 그 어디서 심할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물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그리고 국회에서 첫 번째 이 탄핵 소추할 때는 내란 제가 들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을 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해놓고는 뒤에 이제 정당에 할 때는 다른 건 다 빼고 내란죄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죽일 놈이다. 아니, 저는 내하고 판단이 달라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대사를 저거 멋대로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그건 인간 말똥들이 하는 거죠.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참 헌법의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치인을 가까이는 있고 하니까 먼 발치라도 지켜봐야 되니까 참으로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소야대는 사실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도 여소야대 시절에 대통령을 했습니다. 상하 양원이 다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 사실은 이 소통의 귀재입니다. 소통을 굉장히 잘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민주당 의원들 전부 이제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맨날 파티하고 이래 해가지고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법을 일단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 일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고 참모도 모르니 알아도 할까 말까 한 이야기를 우선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으니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대통령의 결함을 없애는 방법은 저는 이제 헌법에 부통령제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87 체제에서 없어진 이 대통령 국회 해산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 국회 해산권을 회복하되 그걸 뭐 마음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탄핵을 정부 관료 탄핵을 뭐 30번 가까이 하고 뭐를 특검을 뭐 열 몇 번씩 하고 이러는 사태 직면해서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부통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하더라도 이제 부통령이 미국과 같이 이제 나머지 임기를 승계해서 이제 실제 또 평가를 받는 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바로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탄핵을 해서 물러나도록 선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물러나도록 하고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서 특히 이제 여소야대 구조하에서 입법부의 일방적 행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필요하다. 요 밑에 두 개는 앞에는 이제 헌법에 의한 거 법률로서 이제 무슨 규정이 제가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헌법 개정사항이 법률로 한다. 사실 모든 공직자가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요새는 장관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필요하면 사법부도, 하여간 모든 공직자는 각자의 업무를 두고 제3자의 기관에 의한 이 평가를 받자. 저도 이제 뭐 국민연금공단 이사를 하면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공기관장도 평가를 받아서 말하자면 연임과 퇴출의 기준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왜 평가가 없나 그런 이야기죠. 그 기준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시간을 어디다 보냈는지를 그것만 적어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의 활동이 딱 정비가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당 대표를 하고 원내 총무를 하고 한 사람 중에 자기 이름으로 법안 제대로 한 사람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법안을 개정하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뭐서 새치 혀 놀려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법안을 누가 가장 많이 발의를 했는지 그것도 이제 법안 자체 평가가 있어야겠죠. 헌법의 기준에서 봐가지고 반헌법적인 법안 만든 사람은 이런 법안은 반헌법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이다 하는 그런 걸 헌법에 딱 그 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률로 공직 출마자 도덕성 지금도 이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원화되어 있습니다. 장관도 청문회를 하는데요. 그 많은 죄를 짓고 무슨 대통령부터가 뭐 제가 10개가 넘는데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격히 그 내용을 엄격하게 하면서도 집행을 엄격하게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만 지금도 뭐 세금하고 범죄사항은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무 구속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23명이 전부 방공법 위반으로 된 사람만 23명이잖아요. 방공법 위반된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 못한다 이렇게 해야죠. 다른 부분 몰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이 공직 출마의 도덕성이란 말 하여간 정체성을 펴는 분 간에 이제 이거를 강화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장관도 이제 장관도 대통령도 상식선 이상의 범죄자는 출마 자체가 허용이 안 되게끔 이래야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의 청문회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YS 이후부터 실시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첫 대통령, 다음 대통령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장관에 되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지탄받을 짓을 안 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제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올수록 더 범죄자가 지금 더 강한 범죄자들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내 의견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이제 주민과의 소통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우리 어느 골목에 길을 포장을 했니, 어떻게 하니, 이런 공약사항을, 자기가 공약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얼마나 따느니 하는 걸 100%를 온전로 이제 지역에다 붙였을 겁니다. 이것도 금지를 해야 됩니다. 지역 공약 사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 지방 하려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 법에 정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제도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운영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언론에 비치는 것만 보면은 뭐 우리나라하고 뭐 별 차이가 없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굉장한 나라입니다. 가장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가장 또 독재 조항의 헌법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판사들은 임기가 평생 하는 겁니다. 미국 감사원 원장은요,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할 때 2004년에 미국을 가지고 미국 감사원 원장을 만났는데, 미국의 감사원 원장은 임기는 15년입니다. 감사원이 1930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내가 2004년에 만난 감사원장이 5대 감사원장이었어요, 미국에.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도 다 관습이나 판례에 의해서 이게 다 돼서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법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는데 하나도 헌법부터 안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게 헌법, 아까는 헌법의 실패를 얘기하는데, 헌법 안에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첫째가,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는 상권 분립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이 있고, 1장 총강이 있고, 그래서 전부인데, 10장 헌법 개정까지 10개의 장에 130조의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권 분립이 보시죠. 국회가 나와 있고, 정부가 나와 있고,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라는 말은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가 아니에요.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합친 것이 상권 분립 정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10개의 장이 있는데, 그리고 130조의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3장의 국회, 4장의 정부, 5장의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권 분립 국가입니까? 저는 헌법학자들한테 너가 눈뜬 봉사하냐? 눈을 뜨고도 이 헌법을 이렇게 놔두냐 이런 이야기죠. 저도 이거 한 15년 전인가 제가 우연히 이게 발견을 했는데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야, 참 우리나라 이 학자들이고 우리 국민들, 이게 대한민국, 이게 3만 5천 불 국가나 이런 이야기죠. 자, 미국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일본은 국회, 내각, 재판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명칭을 행정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는 이재명 정부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이렇게 안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자체에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국가의 수반도 되지만 상권 분립 사회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겁니다. 정부의 수반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 되면 그 나라는 대통령 독재 국가죠. 상권 분립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어느 부총리 했던 이 경제학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보고, 장관님, 그게 뭐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니, 문제가 있어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보고도 뭐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요. 그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헌법의 치명적 그런 거는요. 국민의 4대 의무와 권리가 우리나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노동은 의무로도 되어 있고 권리로도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의무라 한 것도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 권리라 해도 이상하잖아요. 노동을 의무라 하면은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로노동은 시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주 간의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노동을 하느냐가 마느냐가 결정이 되지. 무슨 국가에서 네 여기 가서 일해라. 의무다. 안 하면 니는 또 노동의 권리니까 뭘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을 권리라고 하면은 근로의 권리로 보자면 국가가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내 권리들에서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제 조항이 헌법에 아주 장황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 같은데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헌법에 꼭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5.18을 해서 나왔는데 특정 집단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명예 선거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유공자한테 주고 뭐 다. 근데 사실은 이 어떤 공덕은 자기 당사자에 한해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손까지 연결해 준다는 거는 이제 광복을 했던 무렵에는 뭘 상해 임순국에 뭘 했든 간에 일단 그때는 또 그때이기 때문에 광복 유공자의 독립 유공자에게 그건 이제 다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대 아니고 지금 아마 손자까지 아마 혜택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결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결함은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가 다음 회기 시작 전 30일 전까지 다음 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12월 2일까지 국회 예산을 근데 80년 역사에서 77년 역사에서 그 규정을 지킨 적이 소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지키는 경우가 아마 77년 동안에 5, 6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냥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그냥 자기네들 식은 죽먹기식으로 매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헌법 조항을 위반을 하고도 무슨 그 위반하면 일반 법률도 위반하면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데도 이게 된 제재 제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인가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든지 무언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 가을 정기국회가 기본적으로 예산안의 통과에 맞춰져야 됩니다. 적어도 정기국회 관한하는. 다른 국회에서는 뭐 국정감사도 하고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토론회에서도 전부 하는 거는 예산 논의는 거의 없고요. 쓸데없는 정치 가지고 막 해서 실제 예산에 투입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현상입니다. 웃기는 현상.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이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은 그냥 돈 쓰는 거 하는 데인데요. 슌페터라는 그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독일에서 재무부 장관을 하다가 넘어와서 하신 분이 재정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대통령도 예산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냥 이재명이 같이 그냥 터주는 것이 예산인 줄 아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그리고 모든 중요한 정책치고 예산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87 체제로부터 해서 좌파들의 난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상권 분립이 붕괴됐고 언론이 탄압되고 이재명이가 범죄 세탁을 하고 국회의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범죄 집단이고 검찰이 해체하고 그래서 개헌 없이도 이재명 1인의 독재 국가가 완성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명을 다했고 그 배경에는 거대한 광기, 좌파의 광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과제는 일정 하나 쭉 하면은 헌법 전문을 뭐 없애든지 간결하게 하고 경제조항은 다 폐지하고 시장 경제를 바탕하는 원칙을 하고 그거를 헌법 제1항 폐지하고 제4조로 총강의 4조로 격상을 시키고 권력부자는 부통제 도입하고 국회의장권하고 뭐 나경원 위원이 뭐 국회의장권 부활한 뭐 하자는데 저는 그분도 법대로 판단하는데 할 거면은 뭐 일찍 나서서 뭘 해야지 내일 투표하는데 오늘 저런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걸 하는 양심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면피도 그거는 그런다고 면피가 됩니까? 네, 정부를 행정부를 해가지고 되고 노동 근로문제를 폐지하고 예산안 법정준설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함을 해서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핵심을 제대로 불러주신 최광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예, 사실은 제가 원래는 최광 교수님께 한 2시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한마디 정도 질문은 꼭 빼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워낙에 지금 날카롭게 정말 제일 중요한 핵심 사항을 잘 짚어주셨습니다.